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대현TV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여의도 정치권을 찔러보는, 가볍게 찔러보고 또 맛있게 찔러보고 옆구리도 찔러보고 위에서 아래서 찔러보고, 자, 새롭게 시작하는 여의도 3프로,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계속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정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님, 장프로로 앞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강명구 전 자유한국당 영등포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강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강명구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여의도 3프로는 정담, 사담, 잡담, 그리고 정사, 야사, 작가까지 3사, 3담을 다 공히 다루는 명프로로 유튜브계에 새로운 길이 나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뉴스는 엊그제였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18개, 사실은 정보위가 빠져 있으니까 17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했고, 아마 조만간 정보위도 독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임위를 몽땅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건데, 여당이 다 가져가면, 그러면 야당은 뭘 하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거는 그동안 우리가 정치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원래 국회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다수당을 확보하면 원래 그 다수당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은 이제 소위에서 우리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원내 합의, 타협을 통해서 서로 배분하는 방식을 썼잖아요. 예. 근데 이 방식은 원래 유럽에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유럽 내각제에서 다수당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연립정부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각을 배분하잖아요. 그렇죠. 장관 몇 자리를 예, 노태당한테 준다거나 이런 식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쓰는 방식이란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소위에서. 근데 우리는 과반수를 넘는 당이 생겨도 그동안 마치 관례적으로 지금 타협을 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 원래 그 정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원칙 얘기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원칙주의자 박근혜 대통령. 그 원칙을 제대로 일관되게 써먹으면 되는 거죠. 원칙을 바꾸지 말고 원칙이 좀 못 가니까 원칙이 안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이제 원칙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원칙이라 하면 국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1988년 이후로 제1당의 독식이 끝나고 2당, 3당에게 그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면서 그게 이제 새로운 협치의 모델로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것 또한 또 어떻게 보면 88년 이후에 정해진 소원칙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통성이 약한 여권에서 야당한테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국민 여론을 좀 더 무마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의 수월성을 위해서 했던 요령이지 원칙은 아니죠, 그거는 사실. 그게 이제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소수 정당은 그걸 갖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해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 의회 정치라고 하는 게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정부는 책임을 지지만 의회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되버린 거예요. 어차피 같이 가니까.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사실 좀 이따 이제 예산 얘기도 하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그냥 무책임하게 가는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된 거,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잘해보고, 결국은 못하면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독식을 했는데, 못하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책임을 또 어떻게 지우냐는 거죠. 못하면 국민들이 결국 선거로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게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불과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기를 넘어가면서 비판도 있었고 긍정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비판 여론이 강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건, 혹은 코로나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지난 3년이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야 될 정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를 넘기지 못한 거는 서로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여권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로 국면을 전환했어야 되는 국민들이 판단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었냐. 국민들이 그 정도 판단 안 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소선거구제니까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50%는 못 넘겼으니까 사실 여당도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소선거구잖아요, 제도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1등이 먹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뭐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심정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반수를 넘긴 정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계속 이제 주시할 거라고요, 저거를. 그러니까 주시해서 결국 잘못하면 잘못하면 뒤집을 것 같은. 독식했고 뒤집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 그렇게 정확한 평가, 심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국민들이 정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어요.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만들 수 없죠. 어쨌든 저는 이 상임위 싹쓸이 관련해서 비유를 하자면 고수톱에서 싹쓸이를 하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쓰리고를 하게 되고 쓰리고를 하다 보면 독박을 쓰게 돼 있다. 포고 5, 하여튼 가고 싶어 하게 돼. 근데 그러면 포고하면 실인가? 포고하면 쓰리고 하면 2배, 포고하면 4배, 포고하면 3배, 그 다음에 5배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 하여튼 뭐. 그래서 나는 일방 통행식의 이 여당의 이 싹쓸이는 결국엔 독박 쓰게 돼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저게 공감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야당이 지금 주호영 체제라든가 김대중 체제에서 저걸 갖다가 무슨 이게 무슨 옛날식으로 DJ나 이런 사람들처럼 강력한 투쟁을 하지 못할 구조라면 그렇게 어설프게 앵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차라리 그냥 자, 해라고 그다음부터는 야당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 돼요. 야당이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정부의 잘못한 거 계속 지적해 나가고 그렇죠. 결산하면서 계속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못한 게 훨씬 많죠. 네. 그러면 계속 지적을 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 의견은 이제 초크에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야당이 우리 장프로님처럼 현명하면 좋은데 야당은 또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 예산안 심의를 일주일을 더 주면 원내 복귀해서 미래통합당이 심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 미래통합당에서요? 예. 상주라 맞지? 그거 한번 검색 좀 해줄래? 그건 누가 황당한데? 예. 그래서 시간을 더 주면 지금은 이제 예산안을 어제 하루 동안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을 38조가 되는 거를 지금 여당에서 다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3일 날 내일 모레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해야 되니까 시간을 달라? 그럼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서 아니면 야당이 들어가서 다시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분명히 무슨 상임위를 다 해서 독재가 시작됐고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민주주의가 붕괴됐고요. 민주주의가 붕괴됐는데 갑자기 추경을 심의하기로 했다는 이게 말이 맞아요? 이거 완전히 무슨 어디 그러려면 첫 번째 말을 하지 말든가 해야지. 그러게. 두 번째 말을 빼든가.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독재 정부 하에서의 국회 참여를 안 한다는 걸 선언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추경은 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독재니 해가지고 이게 안 맞는 거고 지금 이제 강포님 말씀대로 상임위를 독식하는 구조를 가져왔으면 상임위 독식은 현실적으로는 인정하고 책임지라고 그냥 다 넘기면 돼. 이 구조 속에서 그럼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찾아야 돼요. 자꾸 일머리를 찾아야지. 자꾸 말만 앞세워가지고 결국 책임도 못 지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발목에 계속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지금. 독재라고 했다가 갑자기 같이 논의한다고 무슨 이런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딨어요. 사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이 체제는 기본적으로 상임위 독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야당으로서 최대한 하겠다. 야당이 할 일을 다 하겠다, 이제부터 정말.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국회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든 절차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야당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를 계속 괴롭혀야 돼, 그러면. 추경이 왔어요? 38조가 됐든지 왔어요? 그러면 세부 내용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1, 2차 추경 어떻게 썼는지 다 내놔라 그래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죠. 맞아요. 결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음. 왜 부족한지. 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싸우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안 따지면 4차 추경, 5차 추경도 막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방법, 그렇죠.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방법은 35조, 38조를 들여다보기 전에 그럼 1차 추경 어떻게 썼는지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거 보고 나서 왜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 따지는 거죠, 야당은. 야당은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 좀 전에 드린 말씀 다시 조금 이제, 검색해서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에서 3차 추경 처리를 10월 3일에 강행한다고 하니까 미래통합당 최형두 대변인이죠. 원내 대변인인데 기자들하고 만나서 35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심사하는데 사흘 만에 마친다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임시회를 열어서 일주일 연기해서 11일까지 늦추자. 이 얘기는 곧 11일까지 늦추면 미래통합당이 심사에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아니면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원내대표하고 원내대변인하고 저렇게 말이 안 맞아가지고서야 전략도 없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좀 철학이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원내대표가 그만둬야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그만두고 마음대로 그건 정치적인 거니까. 누구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자꾸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책임질 생각을 해서 자꾸 자리를 그만두는 걸로 뭐 정치를 다 하는 것들 그건 쇼죠 그냥.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거 하면 안 되고 뽑아줬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쓴 건 인정할 테니까 그 정도에서 하고 지금부터라도 야당은 뭘 자꾸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돼요.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주의 제도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좀 더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소수 야당일수록 더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압박해야 돼요. 절차를 지키자. 그 다음에 널 들여다보자. 따져보자. 이렇게 자세를 나가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정치적 쇼나 정치적 액션 이런 거 말장난 이런 걸로 접근하면 판판이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우파 정당이 약간 그런 면에서 소홀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재정비해서 그런 쪽으로 치열하게 지금 접근해야 돼요. 근데 야당이 할 수 있는 공간은 국회밖에 없어요, 사실. 나가면 뭐합니까? 야당은 나가면 할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다 보이콧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붕괴됐고 또 독재가 열렸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민들이 여당, 집권 여당, 민주당을 비판해 줄 것이냐 안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은 여전히 일을 안 한다는 시간에도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뭐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이 포퓰리즘 예산 같은 것들은 국민들은 당근을 줄 거거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야당은 계속 탄압하고 또 이간질이라는 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협상 깨지니까 비대위원장이 개입했다 관여했다라고 이간질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안 안에도 포퓰리즘 예산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는 사탕 발림 당근을 주시고 야당 탄압은 계속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은 박수 쳐주는 거지. 저 발목 잡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야당은 계속 발목 잡는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동선전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플라톤 같은 사람이 철학자가 민주주의를 도구로 본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직함만 있다라는 걸 어느 제도가 그거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시절의 민주주의와 오늘날 민주주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재산을 바탕으로 했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똑같죠. 대중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가. 왜냐하면 선전선동이 가능한데 사람들을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전제로 해요. 민주주의는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 그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데 그걸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늘 깔려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정치는 핵심이잖아요, 그게. 상대방도 전략을 짜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도 전략을 짜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고. 그 속에서 누가 더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국민들을 잘 설득하냐면 되잖아요. 그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거는 사기였구나. 라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지난 다음에.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여당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쟤들이 왜 나쁜지. 우리가 뭘 하자는데 쟤들이 못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8조 그동안 썼던 거 20몇 조 내놔봐. 근데 안 내놔요 자꾸 정부에서. 우리 그거 봐야 되는데 왜 안 주지?
국민들이 보기에, 야, 우리 그거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썼는지? 그거 봐야죠.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쁘다라고 하는 걸 알려야지, 무작정 아무것도 없이 그냥 쟤들이 독재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걸 봐야 되는데 저도 한번 보니까 참 알아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막상 보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을 네. 잘 들여다, 예산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원래 이게 정치는, 뭐 이게 사사관계에서 나왔던 정치는 재정이에요. 재용이에요, 재용. 재화를 쓰는 게 정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정치가 존재하는 이후에 정책 교과서에 제일 나오잖아요. 재원의 분배. 네, 재원의 분배요. 네, 그렇죠. 그게 정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의 분배라고 하는 거를 지금은 국민들이 주권자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강표원님 말씀하셨지만 포퓰리즘이나 이런 걸 막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국민들이 재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네. 재정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공부- 재정이 아니라 그 소득 국가 예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정치할 생각은 없는데 네. 깔려면 네. 상대방을, 그러니까 정부를 깔려면 재정을 잘 알아야 돼요. 정치는 안 할 건데 왜 정치는 까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주권자의 책무잖아요. 아, 이게 내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남의 나라가 여기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셨기 때문에 네. 남의 나라인데 관심 안 갖겠는데 내 나라니까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있는 젊은 친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야 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나는 별로 상관없는데 네. 어제도 어쨌든 여당이 이 예산 심사를 한자위하고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얼마입니까? 얼마더라? 3조 1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정액해버렸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어쨌든 국민들이 내는 이 세금이잖아요, 이 예산이라는 게. 이걸 아무런 그 야당 불참한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졸속으로 그냥 독단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문제가 된다, 분명히. 아니 그럼 이제 미래통합당에 현재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리액션이 없나요? 없었어요. 불참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강프로라도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프로가 이번에 국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딱 들어가서 이거 우리가 이게 아까운 게 옛날에는 국회 들어가는 게 그렇게 편했어요. 되게 수월했어요. 근데 요새는 국회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옛날에는 옛날에 일반인이 들어가서 상임위원장 막 이제 들어가가지고 정보하고 막 그랬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회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는 실제로 그냥 국회가 출입할 때 출입증을 다 하고 신원 확인을 하니까 어렵다 이 말씀. 아니 옛날에 사무처만 하더라도 국회 들어가서 국회의장실 점거하고 그렇죠, 국회에서 맞습니다. 같이 가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큰일 납니다, 이거. 꼭 의원들 아니더라도 가능했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돼요. 네. 그럼 다 잡혀가. 그래서 왜 입법 보조원인가요? 입법 보조원. 보조원. 국회의원 한 명당 입법 보조원 2명 줄 수 있나요? 옛날 티오 2명. 2명이요. 증을 2개 줄 수 있었죠. 두 명까지. 뭐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네요. 받으신 분들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조금 수월하게 국회에 출입하니까. 그게 요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원조회를 까다롭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줬거든요. 그 국회 출입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또 많이 해쳐먹었던 게 아니라 주차증 주는 거였잖아요. 주차증. 주차증 그게 또 있어요. 근데 요새는 신원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그래서 막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신호는 웬만하면 다 보장이 되는데 그때 달라서 국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자 어쨌든 그 여당이 상임위를 독식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 국회 운영에 있어서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요번에 중앙 정치도 의 문제인데 최근에는 지방의회가 이제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쳤어요. 아무튼 어제 그제 이렇게 거의 동시다발적.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또 역시나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 민주당이 다수인 광역의회 15곳 중에 상임위원장이 이제 99석인데 이 중에 94석을 독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5대는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5석은 아마 이제 야당이 다수인데 저기 대규공복 뭐 이런 데 있으니까. 그렇죠. 경북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이 다수인 광역의회 15곳 중에 99석은 민주당입니다. 나머지 예. 그럼 5석은 여당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쪽 광주나 이쪽에서는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무소속이나 이런 분들이 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선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이제 친여권 성향. 맞다. 얼마 전에 저쪽 경남 어디
위원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내부적으로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저쪽에다가 그 뭐야 무소속인가? 그쪽에서 뭐 주고 막 그랬다고. 그럼 이제 어부지리가 되는 거죠. 네. 보통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하던 식으로 상임위 우리 나눠 먹듯이 전반기에는 야당에서 뭐 후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의석수가 비등해야 되는 거고. 그때도 뭐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그때는 거꾸로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을 때였었으니까 그때도 우리는 어쨌든 야당에게 의장 자리를 주고 뭐 이렇게 배분하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지방의회도 기초도 이 입법부를 따라간다고 이번에 완전히 그 싹쓸이 하니까 지방의회도 따라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냥 지금 가는 거 아닌가. 그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네. 지방선거 때 2018년도 지방선거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광역위원 같은 경우에 824명 중에 네. 저쪽 민주당이 652명이에요. 와. 광역위원회 80%가 넘잖아요. 80%가 넘잖아요. 네. 기초에는 2,926명 중에 1,639명이야, 저쪽이. 야, 이거 확실히 많네요. 압도적으로 많네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체적인 구조가 국가 전체를 지금 저쪽에서 이끌어가는 구조가 맞고, 이게 결국은 잘 되냐 못 되냐의 판단은 어차피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판단에 있어서 야당이 국민들한테 계속 포인트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시라, 네. 뭐를 보시라 하는 걸 갖다가 야당은 그런 쪽에서 계속 소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자꾸 국민들을 적당히 끌어들이고 국민한테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근데 이제 알려주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홍보,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치들 그리고 이 정책들이 맞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어느 정도 막혀 있냐면요.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에 가면 일단 대통령도 민주당, 시장도 민주당, 구청장 민주당, 의장도 민주당, 구의 의원들도 다 민주당. 그다음에 그 밑으로 또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면 각종 직능단체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싹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당협위원장이랍시고 그 행사장에 가면 마이크도 안 줘요. 그 정도로 이 모든 바닥에 일방적으로 지금 완사이드하게 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단 그 다음에 접촉면을 넓히는 것도 행사장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시는 그분들께서 눈치를 보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면적으로 지금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독재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80년대를 살아봤잖아요. 80년대, 90년대를 살아봤잖아요. 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소위 이제 정당 사무처에 들어가서 이제 정치 이제 언저리에서 이제 기획하면서 건달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쪽 친구들을 보면 80년대는 더 어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빨리 이제 습관들을 좀 이제 우리가 좀 이 스스로의 좀 기여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 내부의 기여를 기본적으로 이 대중 친화적으로 뭘 할 수 있는 툴들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옛날에는 소위 얘기해서 자본을 가지고 옛날에는 돈이 툴을 잡혔다고 했는데 그 자본인데 민간 자본을 주축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가 자본을 통해서, 국가 재원을 통해서 얘들은 지금 좌파는 국가 재원을 통해서 지금 행사잖아요. 그렇죠. 행사잖아요. 이거는 근데 합법과 불법을 따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디 가서 뇌물을 받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돈 받아가지고 표를 사고 막 이런 행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죠.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그 툴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방법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쪽 친구들이 80년대, 90년대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환경이 좀 수월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채널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자꾸 다 이제 뭐 교수님 하시고 뭐 공무원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돈 쓰고 자기 네트워크에서 뭐 하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세요. 남의 것까지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거 버려야 돼요. 고수가 특히 그러면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뭐 강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자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본 이건 똑같아요. 저쪽이나 이쪽이나.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참 단식도 안 해요. 아니 이 민주당은
확실히 그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이 운동가들에 대한 철저한 뒷받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뭐 시민단체든 아니면 뭐 자기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먹었으면 구청에다가 아니면 그렇죠. 시청에다가 예, 예. 너무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우리 흔히 말 재개발 재건축 우리 박원순 시장은 안 하겠다 네. 못 하겠다 했잖아요. 이거를 재생이라는 이름을 그렇죠.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게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시민 맞습니다. 운동가들이 다 와서 맞습니다. 월급 받고 있다니까 네. 이 양반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밑으로 조직을 확산시켜 나가고 뭐 마을 가꾸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점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협동조합 같은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그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일단은 소위 얘기하면 위원회를 장악해요.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심사기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조합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그냥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정부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들을 다 점유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해마다 그냥 몇 군데씩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재생산을 해요. 그런 걸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제 원래 좌파들이 그렇게 하는 운동을 거예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먹고 살다가 여차하면 이력 받아서 출마하고 시원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여차하면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잘 안 되면 시민단체 만들어서 국회의원 쉽네. 쉽다기보다는 하여튼 아니 뭐 라인 설정하고 아니, 뭐 아니, 조직에 근데 들어가서 핵심 역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위원회하고 조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뭐 어려운 일이요? 그게 진짜 이 머릿속에 그 확실한 그런 거에 대한 그 소신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도 우파는 안 되고 좌파는 그게 대생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게 정치도 대생산 구조가 그러니까 개인도 대생산 구조가 필요하지만 정치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대생산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DJ 때부터 시작해서 집권하면서 노무현 때 완성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DJ 때 첫 번째 시작했던 게 문화예식 구조 이런 거예요. 문화예식. 아주 곳곳에 네네. 문화예술부터 시작해서 복지 이런 걸 만들면서 그런 대생산 구조들을 아주 풀뿌리 단위로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노무현 정부 때 거의 이제 세팅이 끝나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걷어내거나 이런 걸 못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확대돼요. 이게. 그래서 왜 노무현 정권 때는 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슨 일을 처리하면 절대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혹은 이렇게 뭐 소위 뭐 빠꾸할 수 없는 이런 그 대목 받는 거 알박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알박기가 엄청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걷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기본소득제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부분적으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 그 전체를 한번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셔플링 해야 돼요. 아, 예. 그런 게 뭔가 그런 논의들이 필요한 거예요. 맞네. 그래서 좀 고민들을,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함부로 내뱉지 말고 내부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그 김모 국회의원이 함부로 내뱉었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공부했다고 뭐 월급 들어받는 게 맞냐라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도 찍어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 우리 가치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 단체를 만들어서. 예. 작은 정부 운동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게 납세자 운동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100명이 있는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소스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투쟁. 왜냐면 국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100명이 있는데 한 10명쯤밖에 안 돼 보여요. 아니 뭐 10명도 10명도 안 되고. 많은 거예요, 사실. 근데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런 운동 기구들을 자꾸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강프로 들어갔으면 잘했을 텐데. 요즘에 제가 관심 가지는 게 작은 정부 운동을 이걸 해야 된다. 작은 정부 운동을 해서 흔히 말해서 그 여당이 야당일 때 써먹었던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가치가 맞다라고 바닥에서 동부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뭐 TV나 뭐 방송 뭐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되게 아카데믹한 말을 바꿉시다 그러면. 그래서 응?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 정부가 돈 펑펑 쓰는 정부보다 돈을 알차게 작고 알차게 쓰는 정부가 낫다는 거죠. 그게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무튼 뭐 그렇게 작은 정부라는 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보수를 자임하는 분들이 어느 선택을 조금 더 쉽고 일리 있는 말씀이 설득력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자, 저희가 지금 아직도 지금 국회 독식 문제, 또 이게 지방의회, 그 다음 문제로 예.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지방의 독식 문제. 각가지 추경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독식도 얼마나 지금, 상태가 심각하냐면, 지난 6월 23일 날,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또 난투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임위원장과, 의장, 부의장, 자리를 놓고 이제 난투극이 있었는데, 싸움이 있었는데, 몸싸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미래통합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이나 지방이나 다 똑같이 아사리 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가져가는 건 좋으니까 책임감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다 그만두는 걸로.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어차피 연결되긴 하는데요. 추경이 이제 35조였다가 엊그제 또 갑자기 또 3조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38조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통과시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여당이 지금 7월 3일날 하겠다는데, 통과시키겠다는데, 근데 이게 결국 세금으로 하든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 해서 빚을 지든 해서 하는 건데, 정부가 이렇게 세금이나 국채나 마음대로 쓰고, 이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언짢을 것 같습니다. 매우.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어쨌든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짓이다.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강포님 얘기대로 이번 기회에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네.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뭐에 쓰고 있는지를 좀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말은 쉬운데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리긴 어떻게 알려? 100세명이 있으니까 각자 맡아가지고 상임별로 맡아있으면 맡아가지고 열심히 파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지들이 찾아야죠. 그걸 늘리 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가서 그러면 상황을 하지. 아니,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네. 알리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다수 대중에게 알리려면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렇게 통해서야 되는데, 그게 잘 노출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리적으로. 아니, 그거를 하루 해서가 되냐고요. 365일 4년 동안 내내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안 알려드리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니, 많던데도 인간이 하라는 거죠. 그게 그거 해서 아니 그거조차 안 하면 할 얘기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막 쓰는 거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국민들이 모르면 이건 말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그렇죠. 알려야 되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면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는 게 결국 도토리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 옛날에도 봐도 결국은 작은 거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쓰는데 이 돈이 왜 갑자기 무슨 장관 사돈한테 가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추경을 긴급하게 갔는데 왜 이 돈이 왜 절로 가지? 이게 1억 짜리에서 하나 찾아내면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소위 네가 왜 거기서 나와네.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이런 거를 하려면 굉장히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요새 세입구조나 세출구조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정말 강목명 세대를 진짜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저도 덕분에 요즘 좀 보고 있는데요.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엄한 데다가 돈을 막 내질러 쓰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당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추징 문제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내면 그런 게 있어요. 왜 사돈의 8천이 거기서 나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친구 아들이 거기서 나오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찾아야겠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 대통령 친구의 무슨 아들의 친구가 있는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이거 왜 여기에 나오지? 이제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포커싱을 해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왠지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딱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문제가 튀어났던 게 아들내미가 엮이고
성이 엮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뭐 게이트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친인척 비리 게이트였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다 예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 문제. 벤처 자금 투자하고 이러는 것이 다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만뒀던 거 있잖아요. 그 중간에 스톱했던 게. 태양광. 태양광. 관련된 거 네. 지금 스톱된 상태잖아요. 그거 파보면 아마 여기 서울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태양광 사업 무작위예요. 근데 서울시 태양광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서울시에서? 옥상에다 하죠. 건물 옥상에다 하고 뭐 아파트에다 하고. 예, 뭐 서울시에서 지방에 투자합니다. 서울시에서. 이거 출자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안 들여다보면 몰라요. 안 들여다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찾아내려면 국회의원들이 진짜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봐도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런데 왜 안 할까요? 그런 걸 좀. 그런 거 귀찮으니까. 아, 참 국회의원들 참 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일머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 정당이면 우파 정당답게 우파 정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프로님 얘기대로 우파 정당의 가치가 돈을 예산을 잘 쓰고 세금을 잘 쓰는 일에 원래 우파의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는 그것을 왜 맞추냐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섭을 줄이는 거지. 정부 역할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어차피 그게 아까 말씀하신 네. 작은 정부. 네. 복지를 늘리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쓰는 거는 돈이 커지는 거를 막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자리를 안 만들고 그런 거란 말이죠. 돈을 안 쓰고. 그리고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쓸 돈이 써야 될 돈은 크게 쓰면 그거 써야 돼요. 지금 뭐 재난기금 같은 거 몇 조 쓰자. 좀 써야 돼요. 할 수 없이. 그걸 막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 누수되는 거 있잖아요. 네. 파이프가 길면 길어질수록 옆에서 새는 게 많잖아요. 아, 많죠. 네.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 그것도 주워 먹는 사람들도 많죠. 최근에. 그런 거예요. 네. 떡고물은 원래 네. 떡고물 주워 먹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심지어 요즘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정책 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는 산업의 주요 주식이 갑자기 오르죠. 맞죠, 김 팀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뻥튀기 하는데 요즘 이제 그래서 무슨 그 바이오주도 그렇고, 심지어는 또 뭐 저것도 있죠. 뭐 무슨 라임 있나요? 라임? 자산운용? 라임. 네. 라임과 관련된 주식들이요? 아니, 자산운용을 하는데 자산운용들이 다 돈을 못 돌려주고 있다는 지금 펀드 판매가 네. 몇 개 지금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가 돈이 막 다니는,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손해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상한 사회가 됐죠. 자, 그, 1차 추경, 2차 추경 금액을 합치면 24조 안팎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 3차 추경은 38조 원입니다. 예, 38조 원. 그리고 이 돈 쓰고 나서도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는 또 추경을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예산이 내년도 예산 출발점이 600조가 넘는 건가요? 지금 3차 추경까지 합하면 574조예요. 우리 원래 일반 예산 512조에서 네. 1차 추경 24조 더하면 네. 536조, 네. 그럼 38조 더하면 574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올해 예산은 574조인 거예요. 512조는 잊어버리시고 이제 574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통과가 되면. 예. 자, 그러면 내년도 여기서 한 몇 퍼센트만 올리면 되나요? 한 뭐 3%? 3% 올리면 15조 올라가는 건가요? 5% 올리면 25. 5% 오면 25조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그럼 거죠. 지금 평균 예산 증가율로 치면 이거보다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정부에서 올라가는 거 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600조로 훨씬 넘어서게 되죠.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100조가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100조까지 늘어날 수 있죠. 와, 돈 세금 또 엄청 내야겠네요. 아, 그래서 그랬나요? 김 팀장 무슨 뭐 증권 무슨 뭐 세금 낸다고 하던데 또. 그렇죠. 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 우리 증권을 거래하면 거래세 내죠. 그렇죠. 근데 거래해서 돈 벌면 또 돈을 걷겠다. 양도세 성격이 있죠.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지 참. 전 하여튼 주식을 안 하니까. 주식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너무 정치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오래전 숙제예요. 사실은 이제 지대 문제에 있어서 현대 지대죠. 현대판 지대잖아요. 사실은 금융이라는 구조는 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자원이 투입돼서 하는 거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토대 자체는 토지하고 똑같이 봐요. 이 지대론자들은 그래서 이 지대를 먹는다고 하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계속 세금을 뭔가 해야 된다는 논의는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점점점 오면서 지금 거래세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부동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흐름 하나 있어요. 이게 금융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금융이라는 거는 발권이라고 하는 건 원래 국민 권한이잖아요. 국민 재산이잖아요. 요새 이제 기본 매단제 때문에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발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독점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넘겨준 권한이거든요. 위임했죠. 네, 그래서 이제 파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잖아요. 그 돈이 돌아가면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자원을 자기 스스로 자원을 수입 안 하고도 이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 놀고 먹는 그렇죠. 방식이다. 그래서 블루소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빨대를 꽂으려는 이런 것들이 많죠, 사실은. 왜냐면 여기서 생산되는 부가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사고도 많이 터지고. 근데 알다시피 사고 터질 때마다 정부가 들어가는 건 다 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세금으로 메꾸죠. 삭감한 사회죠.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시장 논리만은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도 일단 한정된 자원 때문에 종합 부동산을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중과세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그거 하듯이 이 금융에 대해서도 약간 좀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에 우리가 증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해줘요. 우리가 많은 국부가 들어간다고요, 실질적으로. 서포트 하냐고. 국가의 예산을. 그렇죠.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때마다 국가가 지원을 서포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돌려받나요? 거기 뭐 공적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연기금들도 지금 다 들어가서 그걸 다 부양하고 있는 기초 연기금이나 투자지만 공적자금은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융자 개념이긴 하지만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주 저리도 장기로 사실상 뭐 거저주는 거나 다름없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뭐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나중에 돈 벌면 다시 돌려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업을 회생하고 그냥 하는데 이 금융이라는 게 대해서 기업을 회생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니까 우리가 용인을 해주는 거죠. 일자리 관점에서 용인을 해주는 거지. 사실 금융을 놓고 떼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약간 억울한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 24조하고 38조 꽤 큰 금액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우리 기존 이제 보수 적시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표현은 이제 아니 엄청난 세금을 걷고 있다거나 국가적인 부채를 만들어서 향후에 미래 세대가 그 짐을 다 떠안아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이제 일반론이라면 처우와 사후 그 예산의 사용처를 다 규명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적게 쓰고 나머지는 다 걷어내는 걸로 필요한 것만 그런 주장이 왜 나오냐면 이것도 이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논리 중에 하나인데 재정을 걱정하면 자기 동네에 있는 쓸데없는 그 도로 깔고 경로당 짓는 거 이런 것도 없애야 돼요. 그러면 가져가지 말아야 돼.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그 도로 안 깔고 경로당 지으면 표를 못 얻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재정 걱정하는 게 넌센스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아주 긴급한 일인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도로 안 깔고 경로당 배려 안 하고 표 얻을 수 있습니까? 영등포 혹시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재정이 그래서 큰 사업들 속에서 결국은 재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 21세기 앞으로 우리가 국가가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쓰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 줄여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추가로 더 써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계속 덧붙이니까 자꾸 재정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 재정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죠. 우선순위 다 조정해야 돼요. 그 작업들을 하자고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결사는 그러면 그동안 국가가 한 10년 동안 해왔던 지금 한 노무현 대통령부터 한 20년 동안 엄청나게 재정이 늘었잖아요. 엄청나게 늘었죠. 특히 이 정권 들어서 엄청 늘었죠. 몇백 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가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수많은 공항을 만들고 지금 KTX를 지금 합천 해인사 앞으로 깔고 이렇게 하자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돌아서 가자고 해서 그걸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생쇼를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정치 논리로 다 이제 어차피 그거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해인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신가요? 아까 텀블러도 해인사 텀블러. 제가 사찰을 워낙 좋아하고 사찰에 가서 이렇게 인간의 힘이 미약하니까 부처님 불법을 좀 빌려서 좀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고 108개월 그래서 저기 텀블러 하나 샀어요. 해인사 가가지고. 근데 거기 왔더니 프랜차이즈 이렇게 갈려있더라고요. 해인사역이 있어야 된다고, 해인사역 있어야 된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자, 권력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다. 양산이니까. 자, 예산 얘기 너무 잘 올라갔죠? 잠깐 텀블러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요즘 아마 가장 핫한 비정치권 인물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핫한 인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선 선호도 조사죠. 1등은 이낙연, 2등은 이재명, 3등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1%인가요? 10%대의 그 지지율을 받으면서 차기 대선 주자 3위에 올랐습니다. 그 전체 3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 사실 여권인가요? 야권인가요? 참 뭐 헷갈리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보면 여권 후보가 될 거고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면 아마 야권 후보가 될 텐데 뭐 대다수 보수 쪽 인사분들은 야권 후보 1위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이낙연의 독주, 이재명의 추격, 문제는 이낙연 전 총리의 1등,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2등,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보통 국민들은 1등이 도망가고 2등이 따라가는 구조, 그리고 그러면 서로 반격하고 공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 분의 여당이잖아요. 근데 두 분의 캐릭터나 지지 기반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게 꼭 1등은 여당 같고 그렇죠. 2등은 야당 같고 옛날에 우리 MB 때 박근혜 착시 현상하고 똑같듯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야당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잠룡들이 꿈틀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엉뚱하게 윤석열 우리 지금 검찰총장으로 계신 분이 3위에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밑에 꿈틀대는 잠룡 몇 분 계시죠? 몇 분 계시잖아요. 누구죠? 저는 뭐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원희룡, 뭐 세 분인가요? 지금 세 분 정도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이 안철수, 안철수 예, 안철수 대표도 계시네요. 안철수 아직 살아있네요. 지금 이제 그 강프로 그 얘기가 정확한 게 네. 이 우리나라 대선 구조를 보면 그 기본적으로 한 대선 1년 전부터 이렇게 구도들이 만들어져요. 구도들이. 근데 되게 이제 그 기존 정권에 관한 안티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세력들이. 네, 그렇죠. 그 사람을 맞습니다.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하고 안티를 대표하는 사람이 싸우는 구도가 만들어져요. 예. 네, 기본적으로. 그게 전형적인,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진영이면 딱 그러면 끝나요. 게임. 네. 게임 딱 끝납니다. 그냥. 왜냐면 너가 수용해야 될 사람이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건 미래통합당은 이제 미래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재판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이제 재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재판이 되니까. 아무 때문에 이제 그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제 안티를 대표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상황은 이게 사실은 10%가 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10%라고 하면 10%를 넘긴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팬덤이 있어서 특정한 세력이 집중을 해주거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이 몰표를 줘야 돼요. 네. 어느 정도 커버를, 그러니까 최소한 한 지역에서 20%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10%였는데, 근데 이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20%를 넘는 데는 없어요, 지역이. 근데 10%를 넘는 데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제 충청권하고 네. 대구 경북하고 영남권이죠. 네. TK 지역에서 다들 10%를 세 군데가 넘었어요. 이게 윤석열 네. 총장이 뭐 수도권은 이제 뭐 없고 이런 걸로 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몰표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허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막 때리고 여권에서 공격하니까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때리는 게 아니라 띄워주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일부러 띄워주고 계신 거죠. 이념 뭐. 성향을 봐도 보수층의 지지가 이낙연하고 비슷해요. 15.9, 15.4 윤석열하고 이재명은 8%밖에 안 돼. 그러니까 또 보수에서 또 일반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 이낙연하고 비슷하니까. 중도도 한 12.2밖에 안 돼요. 중도가 예를 들면 그것도 이재명하고 비슷해요. 17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 10%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 당내 그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과 이재명 두 사람이 1, 2등으로 구도를 가져간다 하면 나머지 정당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끼어들 틈이 없죠. 자,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경기지사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데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대법원 정한 합의체 세부를 했습니다. 사실 되게 이례적인데 사실 이제 한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면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낙연 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지금 포션의 핵심은 호남이거든요. 호남에서 한 50% 지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통상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한 40%를 받으면 20% 넘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300번을 치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TK에서 한 50% 정도 지지를 누가 받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거의 20% 육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단독 유지를 하게 돼요.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낙연은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를. 그럼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벗는다, 법적으로 벗는다, 그러면 바로 입건 수치가 안 돼요. 수도권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수층에서 이재명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지. 치고 들어갈 그 시기를 지금 놓칠까. 사실은 지금부터 내년 4월이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기를 참 루즈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눈치로 아마 우리 백종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남용들 당신들 분발해라 지금. 분발했다. 분발해서 빨리 치고 올라오지 않으면 골든타임 놓치니까. 아니 저기 강서로가 탈당하고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게 김종인 위원장 같이 그렇게 그 선자 같은 분이 모르고 있는데 이거 치고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이게 누가 감히 그거 하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반제재앙처럼 간다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이거 나오면 누가 쉽지 않아요. 사실 얼마 전에도 저 여당에서 뭐라고 했더니 이 미래통합당 계신 분이 감히 어디 버릇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건 왠지 백색의 마법사가 뭐 진두지 해주고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달수. 네, 그렇죠. 백색의 마법사가 이제 뭐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그럼 뭔가 다 해주시는 거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고 올라가도 새롭지가 않아요. 계속 노미네이트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판이 그려지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물 몇 명이 띄워줘야 그래야지만 기존에 있는 멤버들도 같이 좀 어울려가지고 비영켜서 좀 우리도 좀 새 걸로 봐주세요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야권 잠룡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인기 없는 분들이 부상을 해서 올라와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야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은 개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분들이 부상하는 거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 이 당은 희망이 없다. 간달프가 그렇게 방법이 없다. 현명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제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를 이분들한테 드리자면 지금부터 완전히 자기들끼리 판을 그려서 예비 경선을 하세요.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예비 경선 하세요. 미국처럼? 차라리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그 다음에 뭐 안철수까지 끌어들이든, 그 다음에 누굴 또 끌어들여 그러든, 자기들끼리 대표 선수 한 명을 뽑는 걸 자기들끼리 당과 무관하게 게임을 하세요. 당과 무관하게? 네, 당에서는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규정상.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룰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래서 좋은 한 아이디어네. 만들어내세요. 네. 그럼 돈은 누가 되죠? 자기들끼리, 그걸 목표로 자기들끼리 해야지 뭘 돈을 누가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보수 아니, 여기다 돈을 누가 되냐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근데 돈 안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돈 들어갈 거 그래도 같아요? 돈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람을 이렇게 이거는 모바일로 하기도 쉬워요. 모바일로. 왜냐면 당에서 판단 안 하니까. 그래서, 아니, 안 되면 민주당은 모바일로 이런 걸로 한다는데. 한번 해보라고요. 이런 거라도 한번. 예. 제발 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관심을 못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절한데도 한번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셔야지. 네, 맞습니다. 이 판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본인은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굳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도
두 자리 숫자까지 나왔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혹시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직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킨다는 건 좀, 약간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의도를 약간 좀 빼달라 그랬는데 왜 한 거예요? 의도를 약간 의심해 보는 게 뭐냐면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다리 치우기야. 예를 들면 너 정치하네? 검찰총 정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나가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하는 제거하는 방법 중에 제일 나이스한 방법이 높은 자리 가셔야죠. 그래서 예,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사다리 딱 치우는 거죠. 봉 띄워놓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기원이 굉장히 오래된 기원이에요. 그 옛날에 그 요순시대에 순임금 있죠? 예. 순임금이 원래 소자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진짜 오래된 얘기네. 이분 아버님이 고수고 동생이 하는데 상이야, 상. 이름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순을 죽이려고 괴롭히는데 순임금은 계속 이 사람들을 잘 해주거든. 이럴 때 순임금을 지분 고치라고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워요.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사다리 치기가. 굉장히 기원이 오래된 겁니다. 상대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기원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기원전 1000년 정도 된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다리 치기가 이거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아니, 기원전 1000년 전에 사다리가 있었나요? 사다리는 있죠. 있나요? 왜냐면 그게 글자가 있어요. 글자 형태들이. 이런 형태들이 남아있어요. 언덕을 상징하는 글자기도 하고, 사다리를 상징하는 글자기도 하고. 글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글자들. 김 팀장, 그때 사다리 있었는지 확인 좀 해줘. 해줘봐. 기원전 1000년 전에. 글자가 있어, 글자. 글자가 있어. 사다리 글자가 있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면 그때 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무를 이게 깎아서 만드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오래된 기원이 있어요. 원래 이 글자 자체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사다리 글자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우리가 못해서 사다리 만든 게 아니라 사다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섬의 사다리는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홈을 파가지고 나무 올라가는 거예요. 야자수 나무 보면 홈 파가지고 그게 사다리 기원이. 사다리는 어려운 글자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사다리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 사서 칼집 몇개 내듯이. 그렇죠. 그게 사다리 기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침 때마침 이거 오비라고 고비라. 때마침 이게 나온 거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야권을 중장하는 야권 대선 후보는 정치하는 건데 윤석열이 정치하는 건가? 그럼 경찰총장이 정치하면 이거 잘 되셔야죠. 가셔야죠. 옷 벗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띄운 다음에 사다리 빼기 전략. 뇌피셜입니다. 야, 이거 진짜 구사하고 있는 사람 있다면 요순 시대와 관련된 뭔가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요즘 공부를 많이 한다던데, 특히나 여당에서 지금 잘 나가시다가 칩거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우리 유튜브 채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뭐 그런 생각까지 안 하시겠군요. 요즘 이택수 대표도 유튜브를 하시던데, 경쟁 매체입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본의 아니게 띄워주고 계신 관계로 인기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더 높은 간수로 가셔야지라고 하는 말로 그분에게 들리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도 뜨고 싶은 거야. 추미애 장관 본인도 추미애 장관도 대권을 노리고 지금 하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왜 있잖아요. 국민 밉상이 돼가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자기 지지자들은 집결하니까. 되게 이게 그 대선 후보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강성 지지층? 두 자리 숫자를 얻는 거예요. 두 자리 숫자. 10%를 넘긴다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10% 넘긴다고 하는 거는 나의 팬덤이 됐든 지역에 있든 어디서 나를 집중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1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 중요한 게 10%를 넘어야 그 다음부터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10%를 못 넘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대권 욕심이 있든 없든 지금 때리기도 시작했고 이거를 막아내는 윤석열 우리 총장도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다. 결국에 막아냈네. 대응을 하든 안 하든 10%까지 갔기 때문에 이분도 대단하다. 그래 제가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 조금 이렇게 공격하면 경질돼서 사퇴해서 나갈 거다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양반은 끝까지 버틸 거고 내가 봤을 때. 근데 뭐 저기 추미애 장관도 법무장관이 원래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법무장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할 일이 없어도 뭐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양반. 없으니까.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무적감이 진짜 없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맷집이 있다거나 정치적인 야망을 키운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못 보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나 직무가 없으면 자기가 모욕을 받았을 때 당연히 그 자리를 떠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신의 고사가 있잖아요. 남의 가장이 사이를 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황교안 대표도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내고서 국무총리를 한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네. 자기 동기들보다도 늦게 출세하고 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짖는 개보다는 가만히 있는 개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참아내고 인내하고 한 방에 나오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짖는 게보다 가만히 있는 게 무섭다는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짖는 개는 원래 사람 상대방이 두려워서 짖는 거지. 진짜 걔는 다 노려보고, 그거 하는데, 그거는 그냥, 진짜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총장의 정무적 판단을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하는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 판단 5선 여성의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법무장까지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자기가 대권을 바로 가겠다라고 지금 윤석열을 지금 까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조직은 절대 후계자한테 피를 묻히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많아. 조직은 후계자한테 피를 묻히고, 지금 피를 묻히고 있네. 피를 지금 자기가 묻히고 있잖아. 이거는 결국에는 피만 묻히고 팽당한다. 그래서 정치적 감정값이 이게 제가 봤을 때 너무 떨어질 수도 있다. 팽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인데, 근데 그건 추미애가 안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법이 없잖아.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어. 뭐 할 거예요? 그럼 내가 대선 선거 큰 길로 가겠다 그러면 그건 뭘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뭐 할 거예요? 인권운동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시고 대권밖에. 윤석열을 때려잡는 게 정의를 선거하는 법무 생각하고 주장하고 지금 설득해 나가는 거죠.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정의를 훼손한다라고 지금 다들 특히 김종관 이런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그건 김정은 생각이고 각자가 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거는 다 똑같으면 이게 뭐 여기 뭐 정치하겠어.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추미애 장관의 키오는 공수처 들어서고 만약에 경질이 되든 사퇴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핀치고 자기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팽당하고. 그걸 모르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여의도에 강프로도 하시는데 다 알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할 게 없는데 뭐 그 길로 그냥 처음에 들어서면 그 길로 가야죠. 아니 지금 여기서 해고 나면은 그냥 사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싸우는 건 본인이 걸었잖아요. 본인이 걸고 본인이 그만둬요. 싸움은. 그래서 회고를 한다니까 엄청 멋있어 보이네. 표현 자체는. 이게 철수해야 되는데 이 철수. 둘 중에 한 명은 철수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누구는 회고한다 표현하고 누구는 철수한다고 표현하니까 듣는 철수라는 분은 또 기분 나쁠 수 있고. 안 철수 안 하실 거니까. 그렇습니까? 아재 개그. 아재 개그로.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통일부 장관, 신임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임 국정원장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 이 두 분들 진짜 유명한 운동권 출신 투사이자 전사였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남북 문제, 또 국제 문제, 동아시아 문제, 뭐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장의 자리로 간다는데,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걱정이죠? 근데 말이 안 돼. 안 되나요? 아니, 대통령이 문재인인데 무슨 그 밑에 있는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이 무슨 운동권을 걱정하는 게 말이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건 그냥 또 색깔론 보수 공격들이 또 색깔론 펴니까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아니 북한 외교 정책 잘못해서 오판해서 지금 김여정이가 폭파시키고 그거를 오판한 장본인 비서실장을 다시 안보실장으로 앉힌다, 국정원장으로 앉힌다, 이거 말이 되느냐? 그거는 답답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질문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시냐? 갑자기 그냥 거기서 남북 연락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누가 고영구라고, 고영구 국정원장이라고, 네. 그냥 어떤 언론에서는 그 사람 고정관념인데 어떻게 국정원장 시키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왜냐면 이 사람이 민변 초대 회장하고 민변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민변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부터 세워가지고 지금 한두 명이냐고요.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다 했는데 갑자기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시킨다고 그런 거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객지 붙는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정치는 객지 붙는 거는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강프로 얘기대로 정확한 지점을 건드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성석 국정원장을 청문회 한다. 자, 그러면 당신 삼성생을 민주화하고 자유화를 위해서 싸워왔다. 자, 이번에 국정원장 됐으니 앞으로 북한의 민주화 자유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울 거를 기대한다. 어떻게 싸우겠냐? 이런 걸 질문한다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정동법을 써야 되는 거죠. 지금 강프로 얘기대로 잘 싸우겠다고 했다니까요? 그거 잘 대답을 못하게. 왜냐면 김정은 눈치 봐야 되니까. 눈치를. 네. 자, 근데 김정은 눈치를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면 나는 북한을 민주화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인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북한하고 이렇게 일차성 관련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북한을 맹신하는 사람이죠. 그런가요? 이건 색깔론을 펼쳐내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맹신하는 건 맞잖아. 우호적이다. 매우 우호적이다. 매우 우호적이다. 맹신이 아니고 매우 우호적이다.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선민족이잖아요. 민족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배타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찬 대통령께서 맨날 민족 우선 하는데, 사실 민족이라는 용어는 좌파에서는 금기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요. 우리가 막스주의로 거슬러가고, 막스주의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이잖아. 그래서 인터넷이잖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주의 출발은 다 사회주의 출발은 인터넷이잖아요. 망국의 노동자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좌파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좌파가 아니고, 우리의 저희 운동권이라는 세력들도 오리지널로 따지면 좌파라고 보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특정 구조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드는 생각이, 우파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진정한 우파가 없다고 그러고, 좌파도 대한민국에 없으면 대한민국에는 좌우가 없네요. 없죠, 원래.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친일파 애국자가, 그런 거잖아요. 친일파 애국자가,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면, 소위 얘기해서 친북 애국자가 있는 거잖아요. 친일 애국자, 친북 애국자. 이 두 가지 애국자가 충돌하는데, 한쪽에서는 민족 우선이니까 일단 친일파 애국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주장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반공이 우선이니까 친북 애국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충돌하는 건데 어느 쪽이 우세하냐? 민족이 우세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당.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파가 되게 어려움을 처하는 거잖아요. 일본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보다 이들이 주장했던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원래 주장했던 게 있잖아요. 자유, 민주.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강프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갖다가 지키는 입장이잖아요. 장관이니까, 강력이니까 국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처럼 오판해가지고 저렇게 우리 재산을 갖다가 폭파시키는 걸 좀 봤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이 책임 없어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은 원내대표 한 사람이고, 그 당시 원내대표를 했죠. 비서실장 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죠?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럼 당신들, 예를 들어서 어디라도 얘네가 진짜 우리 영토라도 폭격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잘 대응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아니, 다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어떻게 잘 대응할 거냐. 근데 지금 상임위원장도 다 넘어가 있는데, 인사청문회 가도 설렁설렁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질문을 던져서 국민들을 보게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통과되는 걸 막았어. 왜냐면 통과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그냥 막 임명했던 사람 한두 명이 아닌데, 어차피 임명해요 그냥. 바람이 있다면 질문하시는 분들의 내공이 적어도 임종석, 이인영보다 좀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이 피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논쟁은 논쟁이 안 됩니다. 어쨌든 딸리니까.
딸리기도 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대학생을 했잖아요, 대부분. 아, 그렇죠. 그 당시에는 생각을 같이 공유했잖아요. 아, 예. 다 공유했잖아요, 생각을. 아니, 386이라는 세대들이 생각이 다 비슷했잖아요. 예, 예. 우리 야구할 때 말이죠. 후원 투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8회 말에 동점되거나 9회 초에 동점된 상태에서 그때 동작하는 후원 투수 뭐라 그러죠, 김팀장? 마무리 투수 하려나? 네. 마무리 투수. 마무리 투수 우리 국회의원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인들이 하기 힘들면 진짜 전투력이 있는 사람을 대신 들어보면 안 되나요? 아, 그거 참고인 가능해요? 참고인은 질문할 수 없잖아요. 아니, 대신 답변하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질문하는 걸 참고인 답변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정원장 하면 안 된다라든가, 하면 그 생각에는 뭐가 있다든가. 대신, 전문가를 불러놓고는 그런 질문하죠. 자, 국정원장과 이런 자리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국정원장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런 건 뭐에 기반한 생각인지, 이 내용을 갖다 검증한다 그러면, 그런 철학자를 불러내면 되죠. 예를 들면, 참고인으로. 참고인 나오라고 나갔을 경우 저는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환경이기 때문에 사회환경에는 뭐 공산지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여기 주사파 이런 게 없어요. 저기 그렇죠, 없죠. 세상에 없어가지고 사회환경을 물어보면 제가 뭐 어디서한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방법이 있죠. 뭐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임종석 국정원장 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안보실장이 조금 더 가깝다고 얘기하는 아니 안보실장은 이제 현재 국정원장 하시는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누굽니까? 누구죠? 어느 분이시죠? 현재 근데 안보실장을 가려면 국회의원 통과 줘야 되잖아요. 누구 인종적인 인종적으로 안보실장 비서실장을 하는데 안보실장을 하나? 그러니까 그런 설이 있어요. 비서실장 하다가 이제 이분이 국정원장을 가는 거고 국정원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 안 하겠다는 소린데? 왜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네. 아니 그건 뭐 영원히 안 하겠다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거지. 영원히가 빠져있잖아요. 안 하겠다. 아니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이 저기 뭐 선출직 출마하면 되게 그게 잘 안 맞아요. 매칭이 안 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저기는 정치를 끝낸 자거나 왜냐면 옛날에 이제 누굽니까 이종찬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봐도 저 자리를 가면 되게 정치를 마무리하거나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거지 사실은 정치를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가기에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자리예요. 근데 뭐 저기 이쪽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예외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부시가 있으니까 부시도 이제 그 FBI를 했잖아요. CIA를 했잖아요. 그리고 부시도 잠깐 했는데 뭐 미국은 미국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을 이제 높은 자리로 예를 들어 서울시장을 뽑는다든가 대통령을 뽑을 때 국정원장 출신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은 약간 좀 그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어쨌든 이인영 의원은 그 80년대 전대협 1기 의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전대협 3기 의장을 하셨습니다. 당시 그 임종석 실장은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 해서 뭐 홍길동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임수경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임수경 그렇죠. 임수경 당시 뭐 그냥 우리나라 신경적인 사건입니다. 슬쩍 월드컵했다가 내려와서 근데 그분 지금 전에 국회의원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남북관계를 쓰는데 좀 본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의도 톡톡톡이었나요? 여기서 삼국지로 바꿨거든요. 여의도 삼국지였나요? 이 팀장, 우리 뭘로 하기로 했지? 여기서 삼국지로 바꿨잖아요. 여의도 3%로 했네. 여의도 3%. 자, 이렇게 기억 못하지? 이게 안 돼. 이게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서 그래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3%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집 잘 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